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너 나 몰래 내 이름으로 카드 대출 받았냐? 사정이 있어서 오빠 명의로 좀 빌렸어.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 네 멋대로 카드 대출 받으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낼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이거 엄연한 명의도용이야. 어? 당장 해결 안 하면 가족이고 뭐고 법적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변호사님, 네, 거의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사례로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런 일 없습니다. 아니, 그 가족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카드 빚진 걸 갚아주신 적이 있다면서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적 아니에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족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네, 카드를 갖고 막 쓴다거나 대출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처벌해달라 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가족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에 이제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이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예. 예컨대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횡령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벌하지가 않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사례는 사실은 명의도용을 했기 때문에 이 채무와 관련해서는 오빠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지만 범죄로 따지자 보면은 사실상 여동생이 오빠인 것처럼 해가지고 예. 날인을 하고 이렇게 이 날인한 대출 서류를 이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돈을 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 동행사죄가 되는 거고요. 아. 또 이 카드 회사에 대해서 오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드 회사를 속여서 본인이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되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게 내 오빠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이 처벌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채무를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명의상으로는 대출자가 오빠이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채무 책임은 오빠가 져야 되고요. 어머나. 네, 만약에 이제 이것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에다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예. 동생이 사기의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것을 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빠가 돈을 안 갚겠다라고 하게 되면 동생이 처벌을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빠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사실 가족 관계가 완전 파탄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그 대금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명의가 있는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명예를 도용해서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오빠 카드 몰래 갖고 가서 사용하거나 전부 오빠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오빠한테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3자가 이 신용카드를 이렇게 함부로 명의도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수령을 하니까 자택에서 이제 본인 대신해서 이제 수령을 했는데 본인이 수령한 것처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신용카드를 막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는 부정 발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만약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부정 발급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정 발급 받은 가족이 좀 처벌받기 때문에 예. 본인이 채무를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가족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채무를 상황입니다. 담당하면 가족을 좀 그래도 살려줄 수 있는데 내가 채무를 안 질 거야 이렇게 하면은 가족하고는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 처벌이 전제가 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친족 상도례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절도를 해도 아버지 돈 절도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제 가족의 범위는 이 형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민법상의 이제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8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장인이나 시아버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족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며느리 뭐 예. 이런 것들도 다 친족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돈끼리는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군요. 네, 실제 이제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간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사돈이 다른 이제 사돈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 백화점 내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봤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사실은 이게 사기였던 것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돈 관계를 깨겠다라고 각오까지 하고 고소를 했는데 이 사기를 친 이 피고인은 인척 관계,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면제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사돈 관계는 우리 민법상에서 전하고 있는 친족 관계, 친족 상대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 분명히 친족 상도례라고 하더라도요. 네. 하더라도요. 이게 뭐 한 4살짜리, 5살짜리가 지갑에서 10,000원 가져가고 이런 거가 아닌 경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몰래 부모님 통장에서 막 한 몇 억을 갖다 빼갔다든가 어휴, 네. 이러면 이건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효자. 예, 예.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만 처벌이 안 되는 경우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절도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왔고 현금 인출기나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이렇게 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은행에 대해서 절도가 되는 겁니다. 아, 현금 인출, 그렇구나. 현금 예, 인출기 예.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되어 있지만 이 돈과 관련된 소유는 은행인 것이고요. 은행의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속인 게 되니까. 그렇죠. 은행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인 경우만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은행의 점유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돈을 빼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 지갑에 있는 걸 그냥 빼가면, 이 장모님 지갑에 있는 걸 빼가면 그건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데 네. 통장을 갖고 가서 통장을 현금 인출기를 받으면 이건 절도죄가 된다. 그렇죠. 은행에 대해서 범죄를 저진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참 그러면서도 되게 좀 나름대로 그 논리가 합리적입니다. 있네요. 네. 논리가.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 미성년자들 심각한데 네.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 차를 몰래 훔쳐서 음. 타고 갔다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이 놀러 가기로 한 친구들이 공범인 경우. 예, 공범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자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친족 관계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절도로 또 처벌이 되지가 않고요. 예.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내가 김성수 변호사님한테 엄마 차를 저는 변호사가 훔쳐갖고 아니고요. 예. 김성수 평론가님한테 훔쳐갖고 오라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예. 아들만 면제가 되는 거고 처벌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처벌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아들이 절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도 잠시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등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사고까지 냈다. 그러면 뭐 무면허 운전에 뭐 이런 그건 것들이 막 또 별개로 다 이렇게 별개로 추가가 되는 얹어지는 겁니다. 거죠. 네. 자, 이런 사례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신문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로또 당첨금 내놓으라고 막 문을 부시면서 오빠 집에 막 강제로 들어간 그런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죄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 침입한 것 자체에 대해서 유죄로 또 협박, 주거침입 이런 게 다 유죄로 받았다는데 이런 건 또 가능한가 봐요? 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이 범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고요. 네. 이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이렇게 친족 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의 다툼 이런 것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가족 간의 이런 재산상의 다툼은 법으로 형법이 거기까지 국가가 관여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아까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양산에서의 문제는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긴 했지만 범죄 자체는 주거 침입인 것이고요. 아. 그 다음에 주거 침입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본인이 이 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것처럼 해가지고 잊어버린 것처럼 해가지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거기를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특수 재물손괴 이런 것들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재산과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협박, 주거침입, 재산 손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 네.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례를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친족 상도례로 인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 친족 간의 처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사례들은 대부분 다 처벌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오호, 예. 네, 뭐 앞서 보셨듯이 은행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재산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 처벌이 되기 때문에 친족 간의 범죄 저질러서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친족 간에도 범죄 저질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이건 뭐 용서받을 거라고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